접근법을 알아보기 전에 큰 틀에서 본 어세스먼트의 타입을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형태적인 면으론 첫 번째, 두 번째인 informal, formal. 그래서 어떤 규칙과 형식을 갖춘 시험이냐, 그렇지 않으면 수업 시간 내에 우리 저번에 말한 것처럼 활동처럼 하는 그런 인포멀한 거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기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바에 그 프로세스를 보고자, 그 발달 단계를 보고자 하는 형성평가는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떠한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지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는 총괄적으로 평가는 총괄 평가다라고 해서 포머티브, 서머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nformal, formal 하면 말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형식적이냐, 비형식적이냐라는 틀을 깨고 그리고 틀 안에 있고 이 정도의 차이인데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쓰고 그리고 실제로 받아보기도 많이 한 어세스먼트는 코칭이나 커멘트, 어드바이스 뭐 이런 피드백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은 인포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자연스럽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spontaneously in class 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formal assessmen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exercise나 procedure를 디자인해서 이게 학생의 competence를 맞출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다 해내면 학습자가 formal한 그 assessment를 통해서 그 학생의 ability가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exercise를 하든 procedure를 통해서 하든 여튼 formal한 sequence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ystematic하고 planned 되는 거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학습자나 선생님이나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그 기관의 권위자들이나 내지는 기관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 학생의 그 수준이나 능력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informal 봤어요. 이어서 형성평가를 볼 건데요. Formative Assessmen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valuating student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ir ability.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정도 그 developing, 그러니까 학습을 형성했느냐, 학습을 받은 것을 얼마만큼 성취했느냐와 성취는 어떤 걸 얻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발달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그 knowledge를 형성해 나가는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성도를 보이느냐, 숙달도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 다소 조금 말의 어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자신의 지식을 형성한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되게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도달하고 뭔가를 맞추고 마스터하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디벨롭하고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평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그 informal assessment는 다 포머티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교수학습 시간 중에 수시로 하는 학생들의 그 측정하는 간단한 시험 있죠. 뭐 퀴즈나 쪽지나 뭐 이런 것들, 5분 테스트, 뭐 그다음에 선생님이 뭔가 조별로 해서 어떤 태스크를 주고 그거를 보고서 평가하는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수업 중에 끼워 넣음으로써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이 지식에 대해서 형성을 했구나라는 걸 금세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플랜드 되고 포머티브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그 포멀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포머티브 어세스먼트는 일상적으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수업에 활동처럼 많이 끼워 넣어라 라고 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 네 번째인 서머티브입니다. 총괄 평가라는 것은 지금 이 학습자가 수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듣고서 자신이 해야 할 과업들을 잘 충실히 해 나갔다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쌓아야 한다. 그러니까 배운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 배운 기간이 정해지겠죠. 아무거나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을 넘어가는 거나 내지는 너무 스페시픽하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 기간 내에 있는 걸 전체적으로 다 아우러서 물어보는 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총괄평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기말에 중간고사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시험이 서머티브 총괄평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학습자가 얼마만큼의 학습을 충실하게 이행했느냐, 그래서 얼마만큼을 acquire 했고 그것이 다
내가 내재된 internalized knowledge로 갖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게 결국은 점수로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의 결과가 학습 자체가 되는 동일시 되어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끔 저희 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점수를 잘 못 받았다. 그러면 네, 우리가 네, 가끔 뭐라 하겠죠. 엄마로서는. 그렇지만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부를 했지만 그거에 대한 이해는 했을 수는 있지만 숙제하고 연습하고 그것을 점수화하는 거는 또 다른 스킬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총괄 평가를 할 때는 연습량과 성실도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서 의도치 않게 학습자로 하여금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 세바시였나? 어떤 그 강의에 유튜브였나 보네요. 유튜브 강의에서 그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을 연구하시는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학습을 한다라는 건 그 기준 내에서 학습을 하는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 학습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세상에 못 깨고 어려운 공부는 없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그 뉴런의 회로가 연결이 쉬워지잖아요. 그게 frequency recency effect라고 네, 하는데 여튼 그 frequently, recently 자꾸 빈번하게 그 길을 뚫어주면 그 길을 찾아가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총괄평가는 누가 얼마만큼 성실했냐를 파악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이상을 물어본다랄지 내지는 요즘에 뭐 내신 시험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내신 시험이 공격을 받는 이유는 too much구나, adequate, 그러니까 적당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시험만은 아니다. 네, 그리고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종류가 나뉠 수 있는데 네, 이 종류도 목표에 따라서 시험의 형태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외부에서 어떤 인사들이 오셔서 내지는 전문가가 오셔서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사가 직접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그 포트폴리오 같은 것을 평가해서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식으로 총괄평가는 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꼭 프로덕티브하고 서술형으로 보는 시험뿐만 아니라 형태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 기말고사는 항상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잖아요. 이번 학기 여러분이 얼마만큼 잘 따라오는지를 보고서 총괄평가를 네, 시험을 안 볼 수도 있다. 파이널을.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엇으로 평가할지는 학습자들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서머티브는 실제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시험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총괄평가의 형태를 갖출 수는 있다. 꼭 이 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시험을 디자인할 때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나왔습니다. Direct, Indirect. 그래서 직접 평가가 하는 방식이 있고 indirect하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Direct은 뭐겠어요? 우리 수영장 이야기했죠.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한다. 그게 Direct이고 그렇지 않고 물 밖에서 헤엄친다. 헤엄치는 모션을 한다. 그게 Indirect인데 그러다 보면 뭐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밸리더티가 떨어지는데 재미있는 건 실제로 시키면 타당도 매우 적합하죠. 운전시험에서 운전을 해라. 당연하죠. 그건 당연히 다이렉트 테스트는 맞는데 이것이 프로덕티브한 스킬에서는 굉장히 적용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머릿속으로 어떤 상상력을 키우는 연습을 했다라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상상력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내지는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이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론을 얼마만큼 받아들였는지 즉 받아들인 receptive knowledge와 스킬에 있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직접 평가로는. 그래서 간접 평가. 그래서 왜 리딩에서도 우리가 이 사람이 이 글을 이해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퀘스천을 통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기라는 것 자체의 한계성을 뛰어넘는 퀘스처닝을 통해서 사지선다성 아니면 뭐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쓰게 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내가 이해했음을 보여주는 방식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이런 스킬의 테스팅의 결과가 스코어링으로 바로 딱 나오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실제로 이제 뭐 발표를 했다.
발표가 여러분이 이제 점수 매기는, 그러니까 발표를 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부담스럽다. 교수님이 나를 점수를 깎으면 어떡할까?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시는데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그 신뢰도를 갖췄다라고 말을 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 근거, 준거라고 표현하죠. 크라이테리아를 항상 세워놓고 저도 하는데 그게 저도 하면서 헷갈릴까봐 이렇게 손으로 세요. 저 사람이 머머링을 몇 번 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센텐스 브레이킹 다운이 몇 번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다 손으로 세고 확인하고 다시 들어보고 해서 체크업하고 그러면서 항상 제가 그 발표 수업에서 같이 집어넣는 게 뭐냐면 peer feedback이에요. 주변 인물들이 봤을 때 이 정도는 내가 괜찮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청자니까, 즉 여러분은 평가자이기도 하고 청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괜찮다면 저도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reliability, 즉 그 평가의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를 세움에도 불구하고 다이렉트 테스팅은 점수화 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행을 해봤기 때문에 beneficial한 backwash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indirect은 반대로 poor validity예요. 타당하지 물 밖에서 수영하는 모션을 취했다 해서 수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poor validity일 수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건 이건 스코링 하기가 쉽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reliable scoring이 is often easy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쉽고 생각보다 reliability가 조금은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direct testing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게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직접평가는 실제적 자연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언어 사용 능력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어서 예를 들어 도로 위에 운전면허 시험이다 라고 하면 실제로 도로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 능력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거. 그럼 말하기 시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말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네, 스피킹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 퍼포먼스 테스트 수행평가를 보시면 미리 준비해 와서 어떤 내가 쓴 글을 외우는 형식이 많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direct이긴 하지만 indirect에 조금 더 성향의 피처를 포함하고 있는 채 시험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배제하고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프롬프트하게 바로 나올 수 있는 이런 형식의 직접 평가를 하는 게 더 좋고 실제 능력을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언어 평가의 가장 키워드이기 때문에 평가 방법에 직접 평가를 가급적 많이 반영해라. 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건 unrehearsed situation에서 바로바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교과서 들고 다닐 거예요? 아니면 내가 외운 스크립을 설령 교과서를 들은들 우리가 원어민과 대화를 할 때 모든 거를 막 자연스럽게 플루언트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더욱더 직접 평가를 통해서 그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discrete, integrative. 여기 키워드만 보고 그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discrete은 item by item, 조각 내어서 그 부분만 테스팅을 하는 걸 얘기하고 integrative는 required many language elements at a time. 그래서 뭐 글을 써라. 렉처를 듣고 노트 테이킹을 한 다음에 서머리를 해서 그거를 다시 lecture orally onto tape. 그래서 테이프에 스피킹까지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시험은 딕테이션이나 클로즈 테스트도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반대로 이제 디스크리트한 테스트에서는 one point at a time.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그 문형의 변화랄지 아니면 동사형의 변화랄지 아니면 어떤 이해를 위해서 그 일부의 표현을 바꾼달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 fill in the blank나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단어를 채워라 해서 fill in the blank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지선다 같은 것도 가능하고 네, 멀티플 초이스도 가능하고 클로즈 테스트 같은 것도 다 괜찮은데 여튼 discrete하고 integrative는 특성이 너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iscrete, integrative.
일단 분리평가와 통합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discrete하다라는 건 조각을 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부 사용의 모습을 그리고 구성 요소들의 작은 단위 하나하나를 평가 내용으로 포함하는 거다 보니까 장점은 실제로 우리가 티칭을 한 결과를 파악하기가 조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뭐 현재 완료를 배웠다. 그러면 현재 완료에 관련된 디스크리트한 테스트를 했을 때 이 아이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된다. 내지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거, 배워와서 이해학습 정도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파악이 될 수 있으니까 매우 유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사고에 기반을 한 평가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뭐 현재 완료 하나 그거 몇 개 뭐 네 종류 알았다고 우리가 모든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라이딩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리평가는 그 언어적 통합 사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그 테스팅과 언어 자체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죠. 디스크리트하게 우리가 어떤 지점을 물어보고 학습자의 그 능력의 정도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통합평가를 다시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잖아. 여러분 지금 제 거 들으면서 쓰다가 지나가는 엄마에게 인사도 하고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도 귀로는 제 말도 동시에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통합평가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읽고 쓰고 하는 게 다 가능하게끔 동시에 물어보는 건데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막 들려주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교에 갔다 왔더니 집에 엄마가 안 계세요. 그랬을 때 엄마가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되는 태스크는 뭐죠? 태스크는 읽기였어요. 그런데 읽기 이후에 읽기 내용이 뭐냐면 엄마가 학교에 갔다 와서 이 메시지를 보고 나면 엄마에게 전화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스피킹으로 전환이 되죠. 그럼 스피킹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뭐 대화를 해야 되니까 스피킹 앤 리스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태스크나 테스트 퀘스천은 어떤 인티그레이드한 그 읽고 쓰고 말하기 듣고 말하고 듣고 읽고 쓰기 이 4스킬에 대해서 인티그레이티드 하게 해서 실제로 최대한 어센틱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를 할 수 있게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끔 랭귀지 유시지를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언어 사용의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평가의 그 reliability나 validity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의 과정이 쉽지 않고 디자인하거나 고안하기도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설령 이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학습자를 어떤 부분을 어떻게 디스크리트하게 가르쳐 줘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는 또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언어라는 건 어디에서 어디를 끊어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토플 시험 같은 경우에 요즘에 다 그 인티그레이티브 테스트로 바뀌었죠. 최근에 많은 시험들이 그렇게 변환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툴이 이미 형성이 됐고 그들이 많은 기술과 그 레이더들에 대한 그리고 퀘스천 디벨로퍼들에 대한 트레이닝이 충분히 됐고 일단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그런 문항 개발에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게 아무나 쉽게 막 하기는 좀 제한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포함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1단이 있으니까 양날의 검인 거죠, 둘 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형태로 한 세트의 그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이라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norm과 criterio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norm이라는 것은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criterion은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상대냐 아니면 나 자신이 도달해야 될 어떤 기준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norm referenced testing이라고 하거나 criterion reference testing 또는 scoring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가지의 시험이 가장 신경 쓰는 건 스코어 자체가 맞긴 하나 여기서 신경 쓰는 스코어가 도대체 내가 어제 나보다 나은 건지 그 다음 플러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기준이 1단계에서 10단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단계별에 하나씩 채워 오르는 그러한 발전이 좋은 건지 아니면 남보다 나은 게 좋은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상대평가, 절대평가, 감이 오셨죠? 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놈 레퍼런스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준 지향 평가라고 해요. 즉 상대평가, 놈 referenced testing 또는 scoring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상대평가라는 건 한 학생이 받은 점수가 타 학생, 다른 학생이 받은 점수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점수를 로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남보다 잘해야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개인 학습자들의 받은 점수는 규준에 비추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규준지향 또는 규준 관련, reference 평가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자, 규준이라는 거는 척도인데요. 그 척도는 이 원점수자가 받은 이 점수가 전체적인 그 점수의 위치 상황에서 상대적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척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서 추출이 된 어떤 표본이 산출된 평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내가 어느 정도의 평균보다 높은지, 그러니까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평균보다 얼마나 높은 점수를 맞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잘 보면 네, 오른쪽으로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왼쪽으로 내려가 있을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중고등학교 때 보셨죠? 평균이 어떻다, 표준 편차가 어떻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변환 점수 해가지고 요즘 수능에는 표점 처리까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튼 상대평가는 실제로 학생들 간의 현저한 개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차는 교육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라고 보는 그러한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발적인 교육관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상대평가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별로 좋을 일이 없는 평가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보단 나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집단 자체가 별로 안 좋은 집단인데 거기서 1등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다 모두 다 잘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굳이 1등을 해서 그 중에 1등이라는 걸 받아야지만이 요즘 입시처럼 네, 대학을 들어가는 이런 입시는 사실 조금 제살 깎아먹기의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자기가 그 영어가 지금 절대평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어느 정도 도달해야 되는 그런 피처들을 도달했을 때 자기만족으로 공부를 하는 거여야 되는데 끊임없는 경쟁사회로 몰고 가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네, 상대평가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단점도 많긴 하지만 장점이 있어요. 일단 개인차의 변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렬로 줄을 세우기에 딱 좋은 거죠. 그 다음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성적을 표시하니까 교사의 편견, 어떤 개인적인 뭐 주장이나 의견을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의외로 외적 동기에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이겨서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으니 드라이빙 포스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어떤 선발평가, 내가 어디에 테스트를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 입시 같은 거, 그 다음에 통계 처리가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성적이 집단에 의해서 좌우가 되니까, 외적 동기, 그러니까, external motivation을 이버크 시키기에 매우 잘 되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지, 좋긴 하지만, 실제로 현대에서 추구하는 건 개인적 행복과 자기만의 가치 판단과 그 기준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현대 사회의 웰빙에는 그닥 맞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내부 집단에서는 어느 정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강원도 산골과 뭐 압구정동의 어느 한 고등학교의 뭐 한 반과 그 비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네, 그런 귀족의식, 계급의식을 불어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안 좋은 평가가 저는 좀 많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한번 네, 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등을 했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학습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뭐, 인강에 많은 강사분들이, 그분들 열심히 공부하셨고,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뭐, 우리나라 일타 강사다라고 해, 영어의 일타 강사다, 뭐, 누구누구 뭐, 유명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분들이 영어로서의 1등은 아닌 거잖아요. 즉, 시험이 줄 수 있는 정보는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그녀가 갖고 있는 언어적 능력과 활용에 있어서 시험지 선상에서 그 시험에서 보여준 유형을 파악했고 그것에 네, 아까 그 뇌과학자가 말했듯이 성실하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한 거지 원어민들과 대화를 막힘없이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학습의 그 언어 학습의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학력평가라고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학력평가는 아까 백워시 이야기했죠. 백워시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점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스코어링을 얻었냐 못 얻었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뭐 대학에서 감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목표 달성을 향한 어떤 실패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수업이 발전을 하고 개선을 하거나 회고를 통해서 교수자가 네, 자기의 반성적 태도로 네,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네 아이들 중에 그 고3인 아이들이 좀 있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한 아이가 저한테 되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모 자기 시험 되게 잘 봤다고. 4개 찍었는데 4개를 다 맞았다고. 그래서 야, 너 대단하다. 나는 한 번을 찍어도 1개를 못 맞는데 어떻게 4개를 다 맞았니? 이랬더니 자기도 신기하다며. 아, 이제 어떻게 찍어야 될 줄 알겠다며. 다음에는 찍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지선다로 보면서 여튼 그 점수를 맞췄기 때문에 네, 뭐 네, 여튼 찍어서 맞은 점수로 실패가 아닌 목표 달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은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는 끝까지 영어를 잘 못할 지금 상태로는 그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의 문제점을 제대로 봐야 학습을 하고 학습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건데 실력 향상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한 졸업생이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가 수업을 따라오기가 영어가 안 돼서 따라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학년도 좀 있었던 여학생이었는데 그래서 혹시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했더니 국제고를 나왔대요. 그래서 그럼 영어를 잘하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냥 영어 단어 외워가지고 자기는 고등학교를 들어갔고 고등학교에서도 토익으로 그 당시에 이제 수시가 있었는데 수시에서 영어 단어를 외워가지고 토익 시험을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아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영어를 말로 하는 거나 실제로 리딩 어빌리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그래서 학습을 따라가는데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하더라고요. 이제 졸업을 했고 이제 우리가 네, 볼 수 있는 공간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점수를 따야 되는 그런 시험의 한계는 진정한 의미의 학습의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한계성을 보인다. 그러므로 그거의 결과를 실패와 성공으로 파악을 한다면 교수학습의 개선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학습자들은 경쟁이 훨씬 더 갈수록 심해질 거고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고 인간적으로 안 그러겠어요? 같은 교실에 앉아있는데 같이 공부했는데 누구는 1등급을 맞고 누구는 2등급을 맞고 3등급, 4등급을 맞은 아이들은 얼마나 좌절을 하겠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게 교육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뭐 항상 어쩔 수 없이 네, 뭐 1등급, 2등급, 3등급도 사실 문제인데 거기다가 상대평가를 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누군가가 나보다 잘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늘 친구가 적으로 보이지 객관적으로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네, 참 아이들이 요즘에 공부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내신 체계가 논 레퍼런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치고 네, 선택적 교수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선배 중에 고등학교 선생님 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가끔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가정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교수님, 가정법도 가르쳐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처음에 그 얘기를 현직 교사가 된 우리 제자한테 들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연히 해야지라고 얘기했더니 그거 수능에 안 나오잖아요. 아니, 수능이 안 나오면 우리 몰라도 됩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논 레퍼런스가 갖는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은 우리나라 그 교육 현장에 너무 많이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 좀 많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문제 하나 낼 때도 고안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문제를 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이렇게 상대평가로 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나고자의 패배의식으로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어떤 우월의식으로 살 수 있어서 정신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테스팅 공부를 할 때마다 좀 마음이 씁쓸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준거 지향 Criterion Reference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평가라는 것은 학습자들이 성취해야 될 학습 목표, 교육 목표, 수업 목표, 평가의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달을 해야 되냐 마냐 또 그 도달을 어느 정도 해야 하느냐 그 안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들어가느냐가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 게 크라이테리언이고 이걸 준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준거지향, 목표지향, 절대 기준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평가는 성취율을 표시하는 건데요. 이거는 실제로 어떤 그 집단의 평균치랑 상관없이 누구라도 이 기준에 합당하면 그 등급이고 그 안에서 말하는 그 내용까지 네, 도달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발달을 끊임없이 고취시켜 줄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건강하고 발달한 교육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크라이테리언의 장점을 보면은 진정한 의미학습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도달해야 될 목표를 준거를 확실하게 하고 그걸 향해 나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자긍심도 느낄 수 있고 self-efficiency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의 점수가 목표에 도달했는가의 여부를 판정하는데 기준이 되는데 이거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타인과의 평가가 아니고 비교 평가가 아니고 자신이 어느까지 이루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이건 당연히 또 교수 활동에 네,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백워시의 베네피셜한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평가를 하는 주된 목표는요. 교수학습의 개선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보를 줄 수 있는데 각 학습자가 어느 정도의 수업 목표, 학습 교과 과정에 있어서의 목표에 도달했는가 그 다음에 그 달성된 목표와 아직 미달한 목표는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 그럼에 따라서 수업 컨텐츠와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코어링이나 등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학습 성취도 자체에 대해서 바라보고 준거에 네, 어느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경쟁보다는 협동학습적인 그 방향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시험을 한 10년 전쯤에 제가 비교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이렇게 준거로 해서 보는 시험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시험이 IELTS였어요. IELTS 시험은 밴드로 1에서 몇 가지 이렇게 10, 11, 뭐 12 이렇게 쭉 밴드가 있어서 그 밴드 안에 내가 합당하면 그 등급을 받게 되는 건데 그 시험에서의 특징은 내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런 테스팅을 취한 이 원래 디벨롭은 영국 건데 호주에서 많이 쓰였거든요. 호주나 뭐 다른 나라에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영국이나 호주에서 이런 것을 채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들의 모든 그 교과 과정은 100년 전 거예요. 지금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년지 대계라는 그 교육이 거의 뭐 1, 2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때도 좀 충격이었던 것이 이만큼 우리가 어떤 그 학습을 평가하고 얼마나 학습 목표의 수준에 도달을 했느냐를 기다려주고 볼 수 있고 이 학습자가 발달하는 걸 끊임없이 지켜봐 주는 거잖아요. 그건 즉 뭘 하는 거예요? 이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의 발달에 그 구성을 해 나가는데 조력자와 협력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이게 구성주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스스로의 학습을 구성해 나가는 걸 기다려 줄 수 있는 사회니까 100년씩 그런 어떤 준거를 가지고서 움직이고 그 준거에 의해서 최근에 나온 그 근현대식 그런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네, 그쪽 사회에서 사용되는 이런 Criterion Reference English Proficiency Test인 네, IELTS 같은 시험을 통용될 수 있고 더 많이 쓰일 수 있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시험들은 뭐 토플이랄지 토익이랄지 뭐 어떤 점수화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상대평가를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문화보다는 훨씬 더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데 훨씬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Criterion Reference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준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 거지, 뭐, 몇 점을 맞겠다, 뭐, 내가 너를 이기겠다. 이건 아니죠. 네, 그래서 기준 도달을 했을 때 학습자는 뭘 느낄까요? 그렇죠. 내가 해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학습을 하게끔, 또 다른 학습을 하게끔 하는 드라이빙 포스가 되니까, 모티베이션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또 그러다 보면, 게으른 학습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원에서 뭐 401까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하기 위해서 학습자들이 졸업 전에 자기의 수준까지 뭐 맥스 3까지는 하되 뭐 4까지 하면 더 좋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기준 설정 안에서 움직이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부담이 없고 진짜 자신의 실력에 포커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효과가 훨씬 더 증진될 수 있고 학습 결손이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완전 학습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현대 이론에 훨씬 더 맞는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 기준의 설정 자체, 기준을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반대로. 그리고 그 평가 기준이 되는 수업 목표에 대한 그런 수업을 하는 거, 그다음 성취 기준을 설정을 하고 이게 두 가지가 동시가 다 양립될 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배웠다 뭐 이런 식이 되었을 때 어떤 링구스틱 피처나 어떤 특정한 기술들을 그리고 그 준거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어도 선생님이 뭐 pronunciation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간다랄지 뭐 이러면 학습자가 배우는 데 있어서 한계성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점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이 사람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개인차의 변별은 여기서 중요도가 없잖아요. 개인 한 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기준을 갖고 판별만 하는 거기 때문에 A 학생과 B 학생의 비교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의 변별은 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타 집단과도 비교가 어려울 수 있고 그냥 집단의 그 비교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저기는 6레벨까지 올라갔구나 여기도 6이야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또 스페시픽하게 정확하게 A와 B 집단의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하기에는 한계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평가 자체가 조금 더 폭이 넓잖아요. 레인지가. 그리고 표준 그 어떤 오차의 범위도 있을 수 조금 더 크죠. 여지가. 그렇기 때문에 통계 처리의 결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걸 환산해서 다시 통계 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미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통계 처리를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external motivation을 향한 그런 게 더 동기부여를 잘 되는 학생들이 또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뭐 대학에 가서 좋은 캠퍼스 라이프를 해야 된다. 내가 랭귀지와 상관없이 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더 필요한 학습자들에서 있어서는 이게 그닥 그렇게 동기부여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디어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상적이고 나는 언어를 여기까지 발전시키고 싶어. 근데 나는 거기까지 발달 안 해도 괜찮아. 나는 그냥 2레벨에서 살 거야. 이래버리면 더 이상 드라이빙 포스가 없어버리는 거라서 좀 진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라이테리언도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단점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이고 조금 더 학습자 중심의 조금 학습자를 배려하고 발달 중심의 포커스가 되어 있다. 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objective, subjective.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객관적,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식, 주관식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objective 하면은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테스팅을 해야 되는 거니까 테스트 아이템이 조금 더 clear, exact, unambiguous, correct answer가 나올 수 있는 객관식의 시험 문제들, multiple choice, 그 다음에 get, feel, 답이 딱딱 떨어지는 close test 같은 거, 그 다음 multiple answers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채점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그리고 이게 correctness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 그 대신 제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필요하죠. 이게 맞나 틀리나. 그리고 그 조금 유의어를 사용을 해서 했을 때 또 틀렸다라고 딱 어떤 선을 긋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reliability가 다소 떨어지지만 쓰는 시험을 쓰기로 보았기 때문에 validity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allow for, 그러니까 허용하라는 거죠. multiple right answers and level of correctness for each answer 하는데 저도 이제 영작문에 시험 문제를 중간 기말고사 사이버에서 내곤 하는데 보면 5문제 정도가 주관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 주관식에 해당하는 그 평가 그 주관식 답안지 준거표가 있어요. 평가 기준표가. 그런데 그 5문제씩을 모든 학생이 똑같은 문제를 보면 안 되니까 여러 명이 동시에 보는 거잖아요.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를 섞어서 문제를 내는데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어떤 문제가 배당이 될지 몰라요. 근데 보통 그래도 한 15문제 정도는 드려요. 그럼 그게 이제 섞여서 학생들에게 5문제씩 세트로 나뉘어서 가게 되는데 재미난 건 그 15문제에 해당하는 그 문제에 뭐 15문제 해봐야 뭐 얼마나 돼요. 근데 그게 비슷한 유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에 따른 채점 기준표만 6장이 따라 붙고요. 6장 안에는 정답표가 7점을 주자. 7점 만점이다. 그러면 그 안에 유의어 단어들이 쫙 나열되어 있고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3점, 마이너스 4점. 그래서 그 단어의 수준에 따라서 correctness를 판단해서 점수를 나열합니다. 그래서 배점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subjective는 reliability는 올릴 수 있지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validity가 높은 시험이어서 우리가 가급적 시행을 하긴 해야 되지만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reliability가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 첫 번째 레러를 주고서 그것에 맞는 거를 써라랄지 아니면 그 몇 단어를 뭐 해라 이렇게 약간의 컨디션을 주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subjective, objective하게 여기 close test나 multiple answer 이런 식으로 get feel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컴퓨터 기반 시험은 Computer Adaptive Testing. 예전에는 Computer Based Testing을 해서 CBT라고도 했어요. 요새는 인터넷 베이스드 해가지고 IBT라고 하죠. 네. 그리고 옛날 종이 시험은요. PBT, Paper Based Testing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컴퓨터 수행의 여튼 수행으로 하는 것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보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평가 방식을 컴퓨터 기반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돼서 생기는 것들이 이제 대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약 한 2007년 뭐 이쯤에 지금 배재대학교에 계시는 김정태 교수님하고 뭐 저랑 몇몇 저희 외대 박사팀들이 모여가지고 교수님이랑 같이 연구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니트 시험이라는 그 시험의 기반을 컴퓨터 베이스드 네, 어댑티브 테스팅으로 바꾸기 위한 국가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시행이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테스팅 개발에 있어서 약간은 뒤처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 이유가 아직 그런 기반 시설도 시설이지만 여러 가지 인식이나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관리하고 하는 시스템적이나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죠. 이렇게 인터넷이 잘 돼 있는 나라 치고 또 이런 그 CBT 시험이 그렇게 많지 이렇게 있는 시험 자체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보면 컴퓨터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타이핑을 쳐야 되잖아요. 가끔 저희 동네 꼬마 녀석들도 이모 저 이번 주에 영어 레벨 테스트 보러 가요 라고 할 때 근데 고민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고민이야? 컴퓨터로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저 걱정이에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아가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요새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아이들도 시험을 이제 보듯이 모든 이제 이게 language proficiency 테스트를 본다라면 범주 자체가 초등부터 생각을 해서 여튼 언어를 배우는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어른이나 고령층까지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뭘 해야 돼요? 타이핑을 쳐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타이핑을 칠 수 있고 한글은 칠 수 있는데 영어는 못 치거나 반대로 뭐 영어는 치는데 한글은 친다. 이건 조금 그렇죠. 네, 여튼 네, 그래서 타이핑, 지시문을 받고 답안을 입력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빨리 못 풀겠죠?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걱정이다 라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도닥여줬는데 간신히 커트라인으로 학원 패스를 했다고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네, 여튼 그리고 그렇게 클릭을 해서 답안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폐쇄된 정답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답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저번 차수에서도 말했듯이 네, 이 영어를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 베이스드로 하더라도 IBT 토플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그룹들이 정확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 시험이 안정적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그 시험 시행에 따른 그 교육도 같이 훈련 과정도 돌아가기 때문에 네, 이 폐사된 정답 이외에 라이딩도 볼 수 있고 스피킹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팅의 특징은 1번 답안 입력이 네, 이 타이핑으로 돼야 한다. 난 두 번째 답이 고정되고 폐쇄된 정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 특징은 과연 장점일까요? 단점일까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장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 기반의 시험이니까 시행이 빠르겠죠? 랩실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 어느 교실이든 랩실이 있는 학교라면 언제 어디서나 바로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를 제한을 할 수 있지만 반복돼서 시험을 계속 돌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애들이 시험지를 들고 나갈 일은 없으니까 뭐 사진을 찍거나 뭐 이런 거는 허용이 되지 않는 거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듣고 쓰고 말하기 읽기 등 다양한 형태 컴퓨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면적인 평가가 가능하고 또한 스스로도 그것을 계속 트랙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주도적 평가로도 사용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네, 어댑티브 테스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오늘 나간 만큼의 테스팅을 또 따로 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진도에 맞춰서 마치 우리가 인강을 듣듯이 이런 식의 평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부담이 되는 표준화 시험에 대해서 연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연습 학습이 다른 것에 비해서 이거는 뭐 고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니까요. 그래서 프랙티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적응 시험에 있는 경우에 약간 개별화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 그러면 내 성적에 맞춰서 문제가 바뀌거나 다른 문제가 제시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지역과 상관없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그리고 시간과 상관없이 또 네, 수험생이 수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 아까 폐쇄적인 답안을 할 수 있다라는 객관식에서 바로 입력을 하면 바로 올라가죠. 업로드가 되면 채점 시스템이 바로 될 수 있으니까 전산 채점이 돼서 굉장히 신속하고 빠른 결과의 통보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대규모 표준화 시험이 가능하다. 레이터에 있어서 훨씬 편하겠죠. 네. 네, 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실에서 감독이 없이, 그러니까 뭐 여러 명의 감독이 아예 없거나 뭐 이건 아니고요. 여러 명의 감독이 없다는 의미에서 감독이 없는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시험이 행해졌을 때 관리 감독이 안 되면 학습자에게 오롯이 이 보안에 대해서 책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의 양심을 걸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가끔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해킹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집에서 만든 퀴즈도 검증된 평가로 오해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평가 자체의 퀄리티에 대한 보증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선다형 선지에서 문제 개발이 잘못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기를 만드는 거가 되게 어려운 일이고 이 트리거라고 했죠. 이 보기를 트리거라고 하는데 이 트리거를 잘 만드는 게 되게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테스팅 회사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삽화. 그 다음 또 하나가 바로 선지입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선택지에서 네, 얼마나 답이 사람을 seduce하고 우리를 attract 해가지고 답이 다른 답으로 이렇게 퐁당 빠질 수 있게 끌고 가는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잘못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그 문제 자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그 다음에 퀄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관이 큰 경우에는 여러 번을 걸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참 테스팅으로 뭐 논문 쓰고 할 때는 실제로 이제 외부에서 이런 연락들이 와요. 저기 뭐 옥스퍼드나 실제 영국 회사에서 넘겨오는 거죠. 한국 사람으로 봤을 때 어센틱한 머티리얼이 얼마나 적용이 됐는지 한국 컨텐츠나 내지는 아니면 한국 사람이 보기에 어떤 그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견해가 보이는 그 사진이나 지문이나 이런 게 없는지를 확인 작업을 합니다. 문화별로. 대단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인증 절차까지 한다라는 게 저는 참 큰 회사들의 강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래서 네, 문제를 굉장히 퀄리티와 그러니까 reliability와 네, 밸리더티가 높은 시험을 만들기 위해서 안정화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이제 단점은 이제 뭐 그렇게 큰 회사의 시험을 제외하고 나서는 개방형 응답을 요구를 해도 채점할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이게 자꾸 문제냐? 1번, 교육을 시켜야죠. 그들을, 채점자를, rater를요. 그 다음에 rater reliability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ntra, 외부, 채점자 A와 B가 한 학생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아니면 같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학습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비용이 드는 거고, 대부분 시험이 은근히 비용 처리 때문에 practicality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 네, 그리고 시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여튼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게 대세는 맞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조금 더 나은 것이, 우리가 조금 표준화된 시험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스템도 안정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쓸데없는 노동의 시간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채점을 하는 것을 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열정과 많은 힘든 부분들을 이제 다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줄여드리고 연구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남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좋은 퀄리티의 문제를 낸다랄지 뭐 그렇게 되는데, 초기에는 여튼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일단 구두 바라 같은 경우에 저도 지금 말하면서 굉장히 많이 틀리고 다시 수정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적으로 결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ELTS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간적인 시험이다라고 제가 종종 말하는데요. 이 IELTS 시험은 그 스피킹 시험을 볼 때 바로 인터뷰어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어사인드 된 그 인터뷰어가 저에게 질문을 하고 프리 단계부터 해서 during 인터뷰잉하고 클로징까지 아주 그 세팅별로 인터뷰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냥 정말 옆집 아저씨와 이야기하는, 옆집 아줌마와 이야기하는 듯이 편안하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컴퓨터는 일단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다음에 IBT 토플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여러분 옆 친구 읽기 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시작 시간, 끝 시간. 그러다 보니까 옆에 친구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옆에 친구 읽고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쵸? 그리고 방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어떤 컨시더레이션이 조금 결여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있습니다. 커뮤니케이티브 랭귀지 테스팅은 실제 커뮤니케이션이 발생될 수 있게끔 유도해서 그들이 실제 대화에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의견을 어떠한 방식, 매너로 표현하는지를 보려고 측정하는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스팅에서는 뭐 디스커션, 디베이트 이런 건데요. 보통 회사에서 이런 테스팅을 많이 내죠. 아니면은 이제 사람을 다면적으로 봐야 해서 그 사람이 국가적인 어떤 장학금을 타는 거나 뭐 이럴 때는 디스커션을 많이 봐요. 그래서 뭐 의대에서 면접을 볼 때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영재학교나 과학고에서 네, 그 학생들을 뽑을 때도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장학금을 받고서 다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다음 국가 장학금을 할 때 가끔 디스커션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네, 뭐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디스커션 외항사는 그래요. 그래서 뭐 저도 몇 해 전에
그 싱가포르 에어라인에서 디스커션 보고 나오는 여학생 하나가 전화를 와서 교수님 뭐 디스커션 했는데 말은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은 말을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디스커션 안에서 얼마나 남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 디베이트 상황에서 퍼스널하지 않게 서브젝티브하고 그 objective한 그 관점들을 구별해 나가면서 얼마나 말을 logical한 띵킹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의미의 퍼포먼스 테스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problem solving에서 딥식이 생겼을 때 어떻게 conflict이 생겼을 때 어떻게 네,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유용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시험은 무엇이냐? known. 그쵸. 명사고요. 이거는 어떠한 방식인데 무엇에 대한 방식이냐면, 지금 어떤 것이든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런데 특히나 우리가 언어, 그쵸. 언어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언어로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한 툴들을 그냥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measuring a person's ability, knowledge, or performance. 이 최소 세 가지 이상은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어느 영역에서요? In a given domain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speaking이면 speaking, writing이면 writing 이렇게 분야를 주는데 그 스페시피케이션을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by using various method, 다양한 방식을 쓸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전체로 본 테스팅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